어딘가 인간이 만든 경계선이 무의미해지는 세계 지도의 한 곳에 우리와 나란히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생 자연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곳에서는 가장 강력한 포식자부터 가장 작은 먹잇감까지 모두가 소리 없는 그러나 치열한 생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보루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삶과 멸종 사이에 아슬아슬한 경계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사자의 가혹한 세계에서 영토는 곧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먹이의 원천이자 혈통을 이어가는 터전이며 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생존을 위해 그 경계를 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광활한 사반에서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습기가 가득한 운무림의 나무숲 아래에 숨어있는 이곳에서 마르게이 고양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고양이는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상징으로 그 우아한 움직임 하나하나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르게이는 러파두스 러파두스 속에 속하는 작은 고양이로 북미와 남미를 이어주는 지역이 형성된 이후 포유류의 이동과 다양화 과정 속에서 번성해 왔습니다. 최근의 유전학적 연구에 따르면 마르게이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오셀롯이 아니라 안데스 고양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날씬한 몸집을 가진 마르게이는 몸무게가 2.9kg에 불과합니다. 몸길이에 가까운 긴 꼬리는 나무를 탈 때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 고양이의 가장 독특한 점은 발목 관절에 있습니다. 거의 180도까지 회전할 수 있어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도 손꼽히는 등반가가 된 것이죠. 심지어 나무 줄기를 수직으로 곧장 내려올 수도 있는데 이는 오셀롯조차 가지지 못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운무림 속에서 빛나는 깃털로 엮인 한 여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캐찰새가 고요히 모습을 드러내며 중미 고원 생태계의 필수적인 한 부분으로 존재합니다. 그 눈부신 깃털 뒤에는 복잡한 생존 전략과 이 장엄한 새의 날갯짓과 운명을 함께했던 고대 문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캐찰새는 에메랄드빛 초록 깃털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체 수컷은 몸길이가 꼬리를 포함해 거의 1m에 이르지만 몸무게는 고작 200g 정도에 불과합니다. 가슴을 물들이고 있는 붉은 빛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야 전설에 따르면 그것은 침략자에 맞서 싸우다 흘린 영웅 테쿠누만의 피가 깃털을 붉게 물들였다고 합니다. 마야와 아스텍인들에게 케찰은 깃털 달린 뱀신, 케찰코아틀의 화신이자 지혜와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케찰새는 해발 900m에서 3000m 이상의 고산 운무림이라는 특별한 서식지를 선택했습니다. 건기에는 더 높은 곳에서 번식하고 우기가 되면 더 낮은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이는 극히 드문 고도 이동 형태로 많은 종들이 유지하지 못하는 방식입니다. 다린갭에서 케찰은 죽은 고목을 선호합니다. 그곳에서 스스로 둥지를 파거나 딱따구리가 남긴 구멍을 재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둥지의 실패율은 무려 78%에 달하는데 이는 투카넷 같은 조류, 들쥐, 킹카주와 같은 포식자들 때문입니다. 수컷이 특유의 긴 꼬리를 완전히 자라게 하려면 3년 이상이 걸립니다. 케찰새의 생존 비밀은 힘이 아니라 섬세함에 있습니다. 높은 가지에 고요히 매달려 잘 익은 열매를 주에 깊게 살핀 뒤 한 번에 가볍고 정확한 비행으로 그것을 따냅니다. 그러나 이 새가 운무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이유는 바로 종자 확산의 역할 때문입니다. 최소 32종의 나무가 케찰을 통해 씨앗을 퍼뜨립니다. 케찰은 열매를 삼킨 뒤 어미나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씨앗을 배출하여 숲의 자연스러운 재생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운무림이 점차산 정상 쪽으로 물러나며 그 자리를 눅눅하고 습한 열대우림이 대신합니다. 또 다른 생태계가 열리며 빽빽하고 고요하며 울창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 생태계 속에서 모든 생명은 위대한 생명의 사슬 속에서 연약하면서도 강인한 하나의 고리로 존재합니다. 잎을 자르는 개미 무리들은 끝없는 행렬을 이루며
신선한 잎 조각을 둥지로 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잎을 먹지 않습니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바로 대가들의 농부입니다. 지하에 자리한 거대한 둥지 속에서 개미들은 잎 조각을 잘게 씹어 침과 배설물과 섞어 특별한 퇴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비옥한 층 위에서 단 하나의 특정한 버섯을 재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개미 집단 전체의 진짜 먹이입니다. 하늘 위에서는 검은 독수리 앞이 이글과 강을 따라 천천히 선회하며 날카로운 눈으로 나무 사이에서 먹잇감의 흔적을 찾아냅니다. 더 높은 곳에서는 갈색 거미 원숭이가 튼튼한 꼬리를 마치 세 번째 손처럼 사용하며 가지에서 가지로 민첩하게 이동합니다. 그리고 울창한 수간의 속삭임이 새벽의 정적에 자리를 내어줄 때 깊고 길게 울려 퍼지는 파도 같은 소리가 산비탈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콜롬비아 붉은 울음원숭이의 독특한 울음소리로 단순히 개체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최대 5km까지 퍼져나가며 영역을 선언하는 생물학적 언어입니다. 그들의 몸은 힘과 민첩함이 절묘하게 결합된 구조입니다. 특히 목구멍의 설골은 크게 발달하여 공명시를 형성하고 울음소리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그들은 조직적인 무리 생활을 하며 하루에 60% 이상을 휴식에 할애합니다. 식단은 주로 어린 잎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과일과 꽃, 나무 껍질로 보충하기도 합니다. 낙엽이 쌓인 숲바닥과 희미한 빛 사이 축축한 흙 위에 깊게 새겨진 커다란 둥근 발자국 하나가 보입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존재, 제규어의 흔적을 속삭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이주해온 조상으로부터 기원한 제규어는 진화를 거쳐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대형 고양잇과 동물이 되었습니다. 몸길이가 최대 8m, 체중은 100kg에 달하는 제규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고양잇과 동물입니다. 그 힘은 끝없는 추격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한 방에 있습니다. 그는 파충류처럼 사냥하며 단 한 번의 강력한 물림으로 먹잇감의 두개골을 관통합니다. 조용하고 정확하며 치명적인 결말이죠. 속도를 무기로 삼는 포식자들과 달리 제규어는 잠복의 달인입니다. 야행성 습성 덕분에 탁월한 야간 시력을 지녔으며 발걸음에는 소리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또한 뛰어난 수영 실력을 갖추고 있어 물속으로 잠수해 물고기를 사냥하기도 합니다. 그의 식단은 80종이 넘는 다양한 동물을 포함하며 대형 포유류부터 카이만악어, 거북 같은 파충류까지 아우릅니다. 어둠이 깔린 숲바닥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느린 움직임 하나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것은 바로 보아뱀입니다. 3천만 년 이상 이 땅의 털을 잡아온 토종뱀으로 밤에 활동하며 인내심 가득한 매복 사냥을 펼칩니다. 먹잇감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 첫 번째 공격은 좀처럼 빗나가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것은 빠르고 강하며 단호한 조이기입니다. 보아뱀처럼 인내로 사냥을 기다리는 생명체도 있지만 바실리스크 도마뱀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선택합니다. 바로 물 위를 달려 포식자로부터 달아나는 것이죠. 길게 뻗은 뒷다리, 단단한 비늘, 그리고 몸길이의 2배에 달하는 긴 꼬리 덕분에 바실리스크 도마뱀은 물 위를 화살처럼 달리며 초속 5m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는 지구상의 어떤 다른 파충류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생체 역학적 기적입니다. 그리고 다리엔 숲에 축축한 흙이 새벽의 여린 햇살에 서서히 수증기로 흩어질 때 눈부신 형체 하나가 스쳐 지나갑니다. 작지만 매혹적인 독화살개구리입니다. 이 개구리의 피부에는 수십 가지 알칼로이드 독소가 들어있으며 그 중에는 자연에서 가장 강력한 화합물 중 하나인 바트라코톡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치명적인 능력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개구리는 다리엔 숲에 서식하는 특유의 개미, 흰개미, 작은 진드기 등을 먹으며 알칼로이드를 몸에 축적해 독성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사육 환경에서 다른 먹이를 먹고 자란 독화살 개구리는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만든 존재가 아니라 무기를 지닌 살아있는 무기고인 셈입니다. 어느 높은 나무 위에서 울려 퍼지는 한 마리의 외침은 다채롭고 눈부신 세계를 드러낸다. 그것은 바로 마쿠앵무의 울음소리, 원시림의 화려한 심장이라 불린다. 그들의 깃털은 단순한 시각적 상징을 넘어 소통과 사회적 유대, 그리고 효과적인 위장수단이 된다. 마쿠앵무는 진정한 수간의 건축가로서 20m가 넘는 고목의 구멍 속에 둥지를 튼다. 특히 흥미로운 습성은 흙을 먹는 행동이다. 이는 숲속 열매의 독소를 중화시키고 나트륨을 비롯한 미네랄을 섭취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밤, 비가 아닌 어떤 작은 존재의 발톱에 의해 붉은 흙이 살짝 뒤집힌다. 등 위에 단단한 갑옷을 두른 아홉디아르마딜로. 다투다, 예민한 후각과 강한 발톱으로 땅속의 먹이를 찾는다. 위협을 감지하면 그는 순식간에 30cm 높이로 뛰어올라 하늘에서 오는 공격을 피한다. 도망칠 길이 없다면 단단한 등껍질이 최후의 요새가 된다. 더욱 특별한 점은 번식 방식이다. 교미 후 수정란은 즉시 발달하지 않고 환경 조건이 최적화될 때까지 잠복 상태로 남는다. 이후 배아는 4개로 분리되어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 4마리가 태어난다. 이는 포유류에서는 매우 드문 현상이다. 회색 등골빼미에 부드러운 날개가 하얀 리본처럼 밤 공기를 스치며 미끄러진다. 소리 하나 없이, 경고 하나 없이 사냥의 밤이 시작된다. 이 맹금류는 심장 모양의 안면 원반이 마치 지향성 마이크처럼 작동하고 비대칭의 귀 구조 덕분에 3차원 공간에서 먹이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거의 감지되지 않는 이 비행은 목표에게 한치의 소음조차 들키지 않고 다가갈 수 있게 한다. 안개가 조금씩 흩어질 무렵 카이만 악어는 나무 토막처럼 가만히 떠있다. 노란 눈만 수면 위로 드러낸 채 묵묵히 기다린다. 움직임은 거의 필요 없다. 단 한순간이면 충분하다. 방심한 먹이가 가까워질 때 물은 폭발하듯 터지고 번개 같은 물어뜯음이 먹이의 운명을 봉인한다. 새벽 햇살이 첫 빛을 내리쬐을 때 가느다란 흰 실루엣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우아한 존재, 외가리다. 긴 다리는 수면 위를 미끄러지듯 걸어가지만 물결 하나 흔들지 않는다. 갑자기 활처럼 휘어진 목이 뻗어나가고 부리가 번개처럼 정확하게 꽂힌다. 그 사이 습지대에 낮은 풀숲이 살짝 흔들린다. 그것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설치류, 카피바라의 느릿하지만 단단한 발걸음이다. 동그란 몸, 납작한 주둥이, 차분한 눈빛, 이들은 습지 풍경에 빼놓을 수 없는 일부다. 보통 10-20마리의 사회적 집단을 이루며 살아간다. 가장 기묘한 사실은 바티칸과 관련이 있다. 16세기 가톨릭 선교사들은 이 동물이 물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물고기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놀랍게도 바티칸은 이를 승인했고 그 결과 카피바라 고기는 사순절 동안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망그로브 숲이 바다로 이어지는 곳, 해안 생태계는 자연의 거친 충격과 인간 활동에 끊임없이 맞서고 있다. 이곳에서 진정한 양서성 물고기라 불리는 망둥어가 썰물 때 가장 활발해진다. 작은 팔 같은 가슴 지느러미로 기어오르고 뛰며 심지어 진을 위를 밀어나간다. 그 옆에서는 고요하고 우아한 장다리 물대새가 넓은 부리를 진흙 속에 휘저으며 먹이를 찾는다. 그들의 깃털의 번지는 분홍빛은 유전이 아니라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 먹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 열대를 떠나 지구 최북단으로 향해보자. 세상의 꼭대기에는 얼음과 바위의 제국, 스발바르 제도가 있다.
노르웨이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이 섬들은 북극태양이 새긴 신화와 현실의 경계선에 서 있는 수호자들이다. 한 마리 암컷 바다코끼리가 바다 얼음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한다. 그들의 삶은 얼음에 달려있다. 그러나 수컷들은 뒤에 남아 여름을 보낼 곳을 찾는다. 하지만 스발바르에 머무르는 것은 위험을 동반한다. 이곳에서 수컷 바다코끼리는 쉽게 사냥감이 될 수 있다. 북극의 절대 군주, 북극곰에게 성공적인 사냥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다. 그것은 곧 생존의 선언이다. 북극곰은 다른 곰처럼 겨울잠을 자지 않는다. 대신 여름에는 수개월 동안 굶주린 채로 지낼 수 있다. 인내의 화신인 북극곰은 얼어붙는 바람 속에서도 수시간을 기다리며 완벽한 순간을 포착해 공격한다. 북극권은 지구의 꼭대기를 감싸는 보이지 않는 원이다. 매년 약 16만 마리의 대서양 흰죽지갈매기가 이곳에서 2달간 머문다. 그들은 바위 틈새에 둥지를 트고 어미와 아비가 함께 새끼를 기른다. 그들의 화려한 깃털은 유전의 산물이 아니라 짧지만 강렬한 북극 여름이 남긴 선물이다. 여름이 저물 무렵 한 무리의 훈련된 술록대가 북쪽으로 이동한다. 이동 중 그들은 눈을 파헤쳐 이끼와 지류를 찾아낸다. 태양은 지는 듯 보이지만 초가을의 이곳은 여전히 대낮이다. 한 달 후면 태양은 다시는 떠오르지 않는다. 숲속에 유럽스라소니는 첫눈을 방이듯 등장한다. 두터운 털과 큰 발, 검은 귀 끝은 서론의 완벽한 위장을 가능하게 한다. 그 뒤에는 작은 회색 늑대무리가, 서유럽의 두 번째로 큰 포식자가 회색 유령처럼 얼어붙은 황야를 가로지른다. 매서운 눈빛은 먹잇감을 주시하며 단 하나의 움직임도 놓치지 않는다. 노르웨이 북극권에서는 암컷 말코손바닥 사슴과 한 살배기 새끼가 먹이를 찾고 있다. 갈라진 굽은 부드러운 눈 위에서도 단단히 서 있게 하며 긴 다리는 고양이처럼 우아하게 험한 지형을 누빈다. 노르웨이는 매년 가을 수백만 마리의 청어가 몰려드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어선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포식자들도 마찬가지다. 바다새들이 풍족한 어획을 알린다. 곧 거대한 존재들이 배 주위를 포위한다. 혹등고래들이 자기 몫을 차지하러 온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어둠이 깊어져도 결코 떠나지 않는 이상한 물고기가 있다. 바로 대서양 늑대 물고기다. 진정한 기적은 그 몸속에 있다. 그들은 혈액 속에 천연 부동액을 분비해 북극의 혹한에서도 1년 내내 살아간다. 또한 몇 안 되는 부성모성 공동 양육 어종으로 부모 모두가 알을 지킨다. 이 광활한 사반에서 크든 작든 모든 생명은 혹독한 도전에 맞서야 한다. 온순한 거인에서부터 냉혹한 포식자까지 모두가 위대한 순환의 일부이며 생명의 장엄한 서사시를 이루어낸다. 아프리카에 타는 듯한 더위를 식히기 위해 한 마리 하마는 거의 하루 종일 물속에 몸을 담가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 무릉덩이는 위험할 정도로 붐비고 있다.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한 수컷 하마가 쫓겨나 새로운 웅덩이를 찾아야 했다.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물이 점점 귀해지면서 그는 최대 50km를 이동해야만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다. 그 여정은 분명 위험으로 가득할 것이다. 초원에서의 대결은 거대한 동물들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 마리 메가 사냥감인 독사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목숨을 잃게 할 수도 있는 생사의 싸움이다.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매는 이미 뱀을 제압한 상태다. 올두바이 협곡의 광활한 대지,
세렝게티 동부의 메마르지만 생명력 넘치는 땅에서 점박이 하이에나는 놀라운 적응력과 생태계 속에서의 필수적인 역할을 보여준다. 점박이 하이에나의 진화 역사는 1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 하이에나과는 다양화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더욱 작지만 강인하고 끈질긴 하이에나가 탄생했다. 점박이 하이에나는 주로 야행성으로 어둠을 이용해 광대한 영역을 은밀하게 이동한다. 이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썩은 고기의 냄새를 맡아 먹이를 찾는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직접 사냥에 나서기도 한다. 그들은 놀라운 소화 능력을 지니고 있어 썩은 고기, 대부분의 동물이 먹지 못하는 유기물을 섭취할 수 있다. 특히 건기에는 생존의 도전이 한층 가혹해지고 물이 있는 장소에서는 다른 포식자와의 먹이나 물을 둘러싼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육상에서 가장 거대한 동물인 아프리카 코끼리 또한 매일 엄청난 양의 먹이를 섭취해야 할 뿐 아니라 물을 찾는 데에도 큰 도전에 직면한다.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코끼리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도 정교한 도구, 바로 코를 활용한다. 포르테, 공경계 이상의 근육으로 이루어진 코는 먹이를 집어들고 물을 마시는 기능뿐 아니라 지하수 탐지에도 쓰인다. 말라붙은 강바닥에서 코끼리는 코로 땅속의 습기를 감지하고 발을 이용해 땅을 파서 귀중한 샘을 만들어낸다. 이 행위는 단순히 자신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생명에게도 생존의 기회를 제공한다. 코끼리가 만든 우물은 얼룩말, 영양, 다양한 새들까지 함께 이용하는 공동의 생명줄이 된다. 이는 코끼리가 자연의 엔지니어로서 척박한 지역의 물 순환을 유지하는 특별한 생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루에 약 190리터의 물이 필요한 코끼리는 충분한 물과 먹이를 찾기 위해 하루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한다. 탁월한 기억력을 바탕으로 그들은 예전에 방문했던 수원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해내며 덕분에 무리 전체가 가장 혹독한 건기마저 살아남을 수 있다. 메마른 협곡과 방언조 초원 위로 거의 6m에 달하는 마사이 기린의 실루엣이 우아함과 힘을 동시에 드러내며 두드러진 존재감을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개체수는 농업 확장으로 인한 서식지 상실, 기후변화의 영향, 그리고 밀렵으로 인해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 과정은 마사이 기린을 생존에 최적화된 모습으로 빚어냈다. 길게 뻗은 목과 긴 다리는 다른 동물들이 닿지 못하는 나무 꼭대기의 잎을 뜯어 먹을 수 있게 해준다. 마사이 기린은 주로 탄자니아와 케냐에서 발견되며 특히 세렝게티 지역에서 많이 서식한다. 작은 가을과 아카시아 숲이 어우러진 이곳은 기린에게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건조한 조건에도 잘 적응해 물과 먹이가 부족할 때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들은 하루 대부분을 덤불과 나무 위에 잎을 뜯어 먹는 데 보낸다. 최대 45cm에 이르는 유연한 혀와 긴 목을 이용해 나뭇가지를 끌어당기고 입술로 부드럽게 어린 잎을 뜯는다. 이러한 키는 단순히 먹이 경쟁에서 우위를 줄 뿐 아니라 멀리서 다가오는 포식자, 사자나 표범을 미리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위협을 느낄 때 마사이 기린은 강력한 앞다리로 방어하는데 사자조차 물러서게 만들 정도의 강력한 발길질을 날릴 수 있다. 이와 달리 건조한 땅 위에 우아하게 등장하는 그랜트 가젤은 작고 날렵한 몸으로 속도와 지구력 그리고 혹독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상징한다.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방언조 대지의 리듬과 어우러지며 세렝게티 생태계 속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확인시켜준다. 그랜트 가젤은 보통 10-50마리 규모의 작은 무리를 이루며 질서정연한 움직임과 끊임없는 경계심으로 위험을 최소화한다. 무리의 모든 개체가 주변을 살피며 일종의 조기 경보 체계로 작동한다. 위험이 닥치면 치타와 같은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지그재그로 달리며 속도와 지구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치타는 더 빠르지만 오래 달릴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대표적인 종인
톰승아젤은 고유한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다. 건기가 시작되면 먹이가 부족해져 그들은 큰 무리를 이루어 더 푸른 초지를 찾아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누떼나 얼룩말과 같은 다른 이동성 동물들과도 함께 움직인다. 평균 10cm 정도의 작은 체구를 가진 톰승아젤은 날렵함과 탁월한 적응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우기가 찾아오고 찬란한 햇살이 초원을 물들이면 끝없이 이어진 대지를 가로지르며 줄지어 이동하는 초원 얼룩말 무리의 모습이 한층 더 생생하게 다가온다. 이 대이동의 절정기에는 약 20만 마리의 얼룩말이 한자리에 모인다. 검은색과 흰색의 줄무늬는 집단 이동 시 포식자의 시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해로운 곤충의 공격도 줄여준다. 얼룩말의 사회는 소규모 집단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보통 우두머리 수컷과 여러 암컷 그리고 새끼들로 구성된다. 누와 달리 얼룩말은 특정 계절에만 번식하지 않고 1년 내내 유연하게 번식 전략을 취한다. 새끼 얼룩말은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일어나 무리에 합류하며 이는 생존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들은 새로운 풀밭을 찾는 데 앞장서고 누는 물을 찾아내며 서로 협력 관계를 이룬다. 누에게 있어 누투는 생애 주기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는 무대다. 바로 번식기다. 150만 마리가 넘는 청누는 세렝게티와 마사이마라를 가로지르는 대장정의 주인공이다. 이 여정은 1월에서 3월 사이 우기 후 푸르게 물든 은두투 평원에서 시작된다. 이 시기는 대규모 번식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절정기에 이르면 불과 3주 동안 50만 마리가 넘는 새끼가 태어나는데 하루 평균 8천 마리에 달하는 놀라운 속도다. 동시번식은 누의 중요한 진화 전략으로 이를 통해 포식자 포화 효과가 나타난다. 즉 엄청난 수의 새끼가 한꺼번에 태어나면서 사자, 치타, 하이에나 같은 포식자들의 사냥 능력을 초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새끼가 살아남지는 못한다. 약 40%가 같은 계절의 포식자의 먹이가 되며 첫 해를 살아남는 비율은 60% 정도에 불과하다. 세렝게티의 뜨거운 태양 아래 광활한 평원을 가로지르는 치타의 모습은 속도와 힘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강렬하면서도 우아해 자연이 빚어낸 완벽한 춤사위를 연상케 한다. 치타는 초고속 움직임을 위해 설계된 몸을 지닌 지상에서 가장 빠른 포식자다. 사냥 성공률은 약 40%로 많은 대형 포식자보다 높다. 이는 치타가 상대적으로 작은 먹잇감, 방어력이 약한 개체를 집중적으로 노리기 때문이다. 사냥은 보통 60m 이내의 짧은 거리에서 시작된다. 목표가 정해지면 치타는 무리에서 뒤처진 개체나 약해 보이는 개체를 향해 초고속 추격을 개시한다. 단 몇 초 만에 0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할 수 있는 치타는 지구상 가장 빠른 육상 동물이다. 하지만 이런 추격은 30초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엄청난 에너지 소모 때문이다. 먹잇감을 잡으면 치타는 재빨리 먹거나 시체를 은밀한 장소로 끌고 가야 한다. 하이에나나 사자 같은 더 큰 경쟁자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다. 아프리카 들개가 내는 특유의 재채기, 소리는 병의 증상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 의식의 일부다. 그러나 그들의 생존은 서식지 파괴와 대형 포식자와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위태롭다. 과거 아프리카 들개는 대륙 전역에 널리 분포했지만 세렝게티 국립공원에서는 1992년에 멸종된 것으로 선언되었다. 밀렵, 전염병, 치열한 경쟁이 주요 원인이었다. 현재는 보존 프로그램을 통해 개체수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가벼운 몸집과 하루 20km 이상 이동할 수 있는 체력으로 아프리카 들개는 민첩함과 지구력의 상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결속력 있는 무리 구조와 높은 협동성이다. 함께 사냥하고 새끼를 돌보며 먹이를 나눈다.
시속 70km에 달하는 속도와 집단 사냥 전술 덕분에 그들은 가장 지구력 있는 사냥꾼 중 하나로 꼽힌다. 새벽이 은두투 호수 위로 비추면 수천 마리의 작은 홍학이 분홍빛 물결을 그리며 날아오른다. 그들의 부리에는 특수한 여과 구조가 있어 다른 동물이 먹지 못하는 남세균과 조류를 걸러내어 풍부한 에너지원으로 바꾼다. 그 옆에서는 황관두루미가 황금빛 볕을 자랑하며 아침을 맞는다. 이들은 우아한 구의 춤을 추며 가벼운 발걸음과 날갯짓, 울음소리로 조화를 이룬다. 암수 모두가 알을 품고 새끼를 기르며 생태계 속에서 아름다움과 기능을 동시에 상징한다. 나이라고는 강력한 적응력과 생존력을 보여주는 거대한 파충류다. 강은 그들에게 성스러운 공간이자 치열한 사냥터다. 특히 수백만 마리의 누가 강을 건너는 대이동 시기가 절정이다. 물속에 잠복한 나이라고는 눈과 콧구멍만 내놓고 인내심 있게 기다린다. 그들의 물어뜯는 힘은 제곱인치당 200획을 넘으며 자연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이다. 먹잇감을 낚아채면 죽음의 회전으로 몸을 비틀어 찢는다. 매년 대이동 기간 동안 나이라고는 조수, 공룡 6마리 이상의 누를 잡아먹으며 먹이사슬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사자의 불꽃 튀는 대결, 하마의 끈질김, 치타의 속도, 하이에나의 인내, 그리고 새들의 아름다움까지 오늘 우리가 목격한 모든 순간은 아프리카 초원이 가진 다양성과 경이로움의 증거다. 모든 생명은 각각 고유한 역할과 자리를 지니고 있으며 이 거대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그들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 행성의 섬세한 균형을 지키는 일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